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자, 시험 부지 잘 나오죠. 자, 의의 보죠. 자,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여기 조문 남아 있어요. 밑에 한번 보죠. 자, 밑에 368조라고 되어 있는데 368조가 항소입니다. 항소. 그래서 조문 보시면 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 즉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이건 항소에 나와 있는 거고, 올라가 보면 이게 368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소입니다. 그리고 396조 2항에도 있어요. 이것은 상고입니다. 상고. 그리고 368조는 항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뭐가 됩니까? 이것이 이제 상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의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그쵸? 그리고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 밑에 보시면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 변경 금지가 아닙니다. 일체의 불이익 변경 금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중형 금지, 중형 변경 금지만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론적 근거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정책적 이유서를 취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피고인이 형이 나왔죠. 1심에서 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상소를 하려 하는데 혹시 상소심에서 형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서 상소 제기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 측면에서 나온 정책적 이유에 있다. 이것을 정책적 이유설이다. 즉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이유 여기다가 정책적 이유설 뭐 시험 나오진 않지만요. 정책적 이유설이 통설 판례이다. 이렇게 정책적 배려설이죠. 배려설. 정책적 배려설. 이게 통설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항소를 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항소심만 배우고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396조 2항, 즉 상고심에서는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소 위주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자,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 이건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전에는 이제 중한형이라 했습니다. 중한형, 즉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했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자,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라 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라 하는 것은 피고인만이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라든지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한미행정협정 사건 나와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적용된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피고인들만 동그라미 치시고,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보다 가볍다면, 그렇죠? 1심보다 가볍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공소장 변경 나와 있는데요. 이 공소장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색깔 칠할까요?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자, 쌍방 미칠 것이고 X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자, 동그라미 2번도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자, 피고인만 항소를 했어요. 피고인만 항소를 했다. 그쵸? 여기도 동그라미 쳐볼까? 피고인만 항소를 했다고요. 근데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즉 1심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고 2심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적용될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피고인만 앞에 보시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소권만 보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 피고인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 2심에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든 말든 피고인만 상소를 제기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색깔 칠했잖아요. 피고인 상소 색깔 칠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만 상소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피고인만 공소제기 피고인만이 자, 1심에서는요. 1심에서는 검사 공소 제기가 없고 1심에서는 피고인만이 공소가 있는 2심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요 2심에 대해서 상고가 있다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가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고심은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과할 수 없다는 취지죠. 판례죠. 뭐 같은 취지입니다. 이 취지나 이 판례나. 자, 그 다음 3번도 잘 나와요. 3번도 체크해 보시고 2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1번 체크하시고 다 잘 나옵니다. 출제가 잘 돼요. 3번 볼게요. 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 적용됩니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쌍방이 항소했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결론은 뭐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요 판례 나와 있지? 여기 쌍방 나왔네. 쌍방이 상고를 제기했는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러면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항소심이 선고한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쌍방 나와 있죠?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여기 검사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검사 항소를 기각했잖아요. 그쵸? 기각했으므로 올라가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쌍방 나와 있죠. 쌍방이 항소했는데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쵸? 적용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줄에 1심 판결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검사 나와 있죠. 검사의 항소 이유가 결국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심리되지 않았죠? 항소를 기각한 거랑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변경한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보죠. 자, 동그라미 4번인데 그리고 쌍방이 상소를 했죠? 그쵸? 자,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앞에서는 여기 쌍방이 상소를 제기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검사 항소가 기각됐다니까요. 기각됐다고요. 그러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이므로 원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반대로 여기는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었지만 반대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검사의 상소가 밑에 옆에 받아들여졌다면 동그라미 3번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출제 잘 돼요. 쌍방이 상소 제기했죠? 네,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다. 그쵸? 그랬다면 밑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 끝났어요. 앞에 가보시면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끝났고, 자, 지금 동그라미 2번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을 볼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340조와 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이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누구냐? 그 누구냐?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즉 앞에 앞글자 따면 법, 배, 직, 형.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죠? 법, 배, 직형을 말한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원심 대리인, 변호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법, 배, 직형 당연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검사예요, 검사. 검사는 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제기한 사건에 검사는 들어오지 않느냐? 법, 배, 직형만 들어오냐? 물론 이제 여기 대리인, 변호인도 있지만 위에 열거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검사는 안 되냐? 검사는 안 되냐?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객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검사만이 상소 제기한 사건은 이 동그라미 1번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은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은 되는 거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동그라미 1번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된다. 여기는 된다. 그쵸? 자, 판례 하나 볼까요? 자,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적용되는데 이익을 위해서 한 부분이 없다 했잖아.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때는 중한형을 때릴 수 있는 거지. 그쵸?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위해서 한 바가 없다 했잖아. 없기 때문에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상소한 사건입니다. 상소한 사건.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상소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소 사건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 항소심하고 상고심을 말합니다. 그쵸? 그게 바로 근거조항이 368조, 396조 2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항고 사건은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항고 사건은 적용돼 안 돼? 항고심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고심은 형을 선고하는 심이 아니에요. 또 항고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명문 조항이 없어요. 위에처럼. 항소심, 상고심의 명문 근거 조항이 있는데 항고 사건은 명문 조항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 학자들은 항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파기환송, 파기이송의 사건에서는 적용되냐? 적용된다는 거야. 적용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근거가 환송 유송받은 법원이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상소권 보장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파기유송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쵸? 네 개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상고에 의해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 나와 있지? 파기
환송한 경우, 파기 환송심입니다. 그쵸? 그 밑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중한형을 때릴 수가 없다. 그쵸? 밑에도 환송 후라 그랬죠? 여기 환송 후의 원심이죠? 그쵸? 이 환송 후의 원심 판결, 환송 후의 원심 전부 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적용되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자, 환송 전 원심 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니까. 그쵸? 자, 그 밑에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불이익 변경이 아니잖아. 중한형을 못하는 중한형만 금지하는 거지. 가벼운 형이나 동일한 형 선고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잘 봐두세요. 병합사건. 자, 병합사건의 경우는 적용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여기 나와있지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분할 때는 처단된 때는 상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주류입니다. 주류. 예외가 딱 한두 개가 있는데 그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기 나왔네요. 자, 밑에 판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자, 항소사건이지?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병합심리를 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항소심이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한 다음에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한형을 때린다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는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사례가. 요 1번의 사례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 그 다음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시켰습니다. 어디서? 항소심에서. 병합시켰지? 그래서 경합범으로 처단합니다. 할 때 1심에서 정한 형량보다 중한형을 때렸다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는다. 여기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도 별표 많이 되어 있죠? 2번도 많이 되어 있고 출제가 좀 된 판례들입니다. 자, 그 밑에도 똑같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게 1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1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조가 여기 항소심 구조와 똑같아. 여기 구조와 똑같단 말이에요. 항소심 2심이잖아요. 그치? 2심인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가 1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1심에서 병합심리 했습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판례도 준용하는 거야. 그 항소심 구조를. 경합범 처리하면서 중한형을 때린다 하더라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쵸? 자, 벌금 200만 원 나왔습니다. 200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뭐 경합범 처리하면서 그렇죠? 경합범 처리하면서 얼마 때렸어? 300 때렸어. 300 때렸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지금은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약식명령 같은 경우는 중한 형정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국법하에서는 중한형 금지 원칙이었잖아요. 그치? 현행법에서는 별 큰 탈이 없지만 옛날 국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항소심에서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이 판례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오늘날에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약식명령 나와 있죠? 정식재판 청구인데 여기도 1심이란 말이에요. 1심 병합해서 심리를 한 결과 중한 벌금형을 때렸다 하더라도 즉 벌금형의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벌금형 나와 있지? 그쵸? 벌금형 나와 있지? 정식재판 청구를 했잖아요. 이제 1심이란 말이에요. 자, 병합심리 했죠? 경합범 처리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중한형이잖아요. 중한형. 벌금보다 중한형이잖아요. 그치? 중한형인데 징역형이니까 중한형인데 올라가 보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한형을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지. 아닌데 뭐라 그랬어? 예외가 있다 했잖아. 예외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조심하시면 된다. 병합사건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다 요거 하나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1심에서 여기 300 나왔잖아요. 그치?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합심리했고 경합범 처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400 나와도 된다 그랬죠? 400 나와도 돼요. 아, 똑같잖아, 위에서. 여기서도 벌금의 액수가 중요했잖아. 200에서 300. 그쵸?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기 중한 벌금형이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위반되지 않는다. 300에서 400에 나왔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그쵸? 여기까지 일단 하나 끝났어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 사건이 뭐야? 이거지. 위에 거. 위에 거지? 위에 거잖아. 여기 갑사건이잖아. 이 을사건이고. 그치? 그러니까 봐봐요. 1심에서 피고인이 300의 약식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갑사건.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짜리란 말이야. 이 갑사건이고. 자, 그 다음 공소가 제기된 을사건인데, 그쵸? 요 두 개가 경합범이다. 이거와 이거가 경합범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400을 때렸다 이거지. 그쵸? 400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 다음 요 병합된 이 두 개 사건, 이 사건 하고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가? 병사건. 징역 4년짜리. 그러니까 아까 갑과 요 갑을 사건이 얼마 나왔다 그랬어? 여기 400 나왔다. 400만 원. 그쵸? 400만 원 플러스 징역 4년을 합쳐가지고 3년 때렸어. 그럼 더 가볍게 때렸네? 여기 4년짜리가 있는데? 그쵸? 그치? 4년 플러스 400짜리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300 나왔으면 형이 가볍게 나온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300짜리가 400으로 나온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400 플러스 4년을 합쳐가지고 300이 나온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다 뭐다? 이 두 가지는 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것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년에도 출제됐죠? 6판례는. 자, 그 다음 사건 번호가 이겁니다. 2009도 10754. 요 판례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책엔 1번 없을 거예요. 1번 없는데 여러분 책엔 2번만 있을 겁니다. 제가 2번을 이해하기 위하여 1번을 넣어놨어. 1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책엔 2번밖에 없어요. 요 2번 판례가 별표가 하나 돼 있는데 요게 13년 일반 경찰 시험 문제야. 13년도. 자, 일단은 여기 볼게요. 2번을 이해하려면 1번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정식재판 청구를 했잖아요. 아, 여기서도 정식재판 청구를 했잖아. 그치? 청구를 했고 병합심리를 했고 경합범 처단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해단했을 때 경합범 처리하기 전과 후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해라. 그래서 판단해라. 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여기까지를 보아서 판단한 것이 요 위에 판례. 앞 페이지에 이 판례인 거야. 이 판례. 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병합 심리를 한 결과 다른 사건이 무죄가 선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가 않고, 앞에 건 다 경합범 처리됐잖아요. 여기 경합범 처리됐지? 근데 여기서는 그 다른 사건이 무죄가 됨으로써 경합범 처리가 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형이 선고된다 했을 때에는 밑에 객관적 사정을 여기 고려하라 했는데, 그럼 고려하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해 사건과 그 다음 그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만, 당해 사건과 그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만,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해가지고 불이익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라. 아시겠어요? 어떨 때? 무죄가 나왔을 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는 요 당해 사건과 그 선고받은 형만 가지고 비교해서 불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라. 그 사례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밑에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 자, 보죠. 자, 벌금 150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정식재판 청구를 했어요. 이게 당해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A 사건 한번 해볼게요. A 사건입니다. 근데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 이 B 사건입니다. B 사건을 병합심리를 했는데 경합범 처리를 하면서 벌금 900이 선고했단 말이죠. 이게 1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을 병합심리해서 경합범 처리했는데 900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해버렸어.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지. 항소해버렸어. 항소해봤는데 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 B사건이지, B사건. 요 B사건이란 말이에요. 아, 괜히 했네. 요 다른 사건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치? 앞에서 뭐라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는 경합범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치? 요 다른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니까? 그치? 그러면 자,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선 뭐라고 했죠? 원래대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당해 사건, 그게 A 사건이지. 그쵸? 그리고 그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단순 비교해서 불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라.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당해 사건이 뭐야? 당해 사건이. 이 당해 사건이지. 이게 A 사건이라니까? 이 A 사건. 이게 A 사건 얼마입니까? 150이지, 150. 이게 150이라니까? 150이고, 150인데, 이게 항소심에서 얼마? 300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만 비교하라 이거. 어차피 B 사건은 무죄 나왔으니까 그럼 판단하지 말고, 이건 판단하지 말고, 이건 무죄 나왔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다른 사건은 판단하지 말고, 뭐만 놓고 1심 전에 나온 약식 명령의 150만 원과 항소심에서 나오는 300만 원을 비교해서 요것만 갖고 판단해 봐라. 이게 불이익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지금 판례 번호가 2009년도란 말이죠. 그때는 뭐였냐면 중한형 금지 원칙이란 말이에요. 중한형 금지 원칙. 그런데 이게 지금 약식 명령이잖아요. 약식 명령인데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벌금형이죠. 약식 명령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중한형 금지 원칙을 폐기했다. 폐기하고 중한형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밑에 보시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한형에서 형종 상향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벌금액 상한은 가능하다. 벌금액 상한은 가능하지만 벌금액보다 센 징역이나 금고는 선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부하신 분들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한 종류형이 아니라 중한형 금지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벌금액 상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150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300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벌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액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2009년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중한형 금지 원칙이 적용될 때의 판례였기 때문에, 따라서 벌금액이 많아진 것은 밑에 중한형을 선고하였다 보는 것이므로 이것은 형소법에 나와 있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시한 거지. 그 당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13년도에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화살표 해놨듯이 개정법에 따르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50에서 300으로 벌금액이 상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반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그대로 출제를 하면 안 돼요. 이 개정법에 따르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이 판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지문들도 한번 보셔야 돼. 보셔서 거기에 확실한 답이 있다면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답이 없다면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왜? 이건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제 문제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 다음 교재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되시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정법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들은 원래 출제를 하면 안 되는데, 간혹 출제자들이 판례의 의함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판례 나온 과거의 역사, 판례는 과거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대로 개정법에는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과거의 판례가 있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원판례와 이런 취지를 같이 고려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재심 사건입니다. 재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문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재심에서도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원칙을 적용해 놓고 있죠. 자, 됐고. 자,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정치재판 청구인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중한형 금지 원칙이 형정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요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것은 약식명령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놨으므로 그쪽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차피 그쪽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거긴 판례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문은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중한 종류형 선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쵸? 이제 여기 2심 가가지고 여기 이제 징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징역형을 하면 중한 종류잖아. 중한 종류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지. 근데 벌금액 상한은 괜찮습니다. 뭐 벌금 300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뭐 500이 나왔다. 이거는 중한 종류형 선고가 아니죠. 같은 종류니까 같은 벌금형이라서 이것은 허용된다 이거죠. 자, 됐고. 자, 직결심판도 봐둬야 됩니다. 직결심판도 법조문 가보면 457조의 2를 준용한다 돼 있어요. 457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결심판법에 가면, 직심법에 가면 명문조항이 있어. 명문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소법에는 중한 종류형 선고라고 이렇게 개정했으므로 직결심판도 요 중한 종류형 선고를 준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옛날 판례잖아. 99년도 판례니까 옛날 판례지. 그쵸? 옛날 판례에는 당연히 그때 조문은 뭐였어요? 그때 조문은 이제 중한형 금지였지. 중한형 금지 원칙이었지. 그쵸? 그래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 개정법에 맞는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가 452조를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중한 종류형 선고하지 못한다로 바꿔서 해석해야 되겠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이 판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출제자가 이 과거 판례를 그대로 냈다면 그대로 낸 것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앞에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문들을 보시고 확실한 답이 있다면 그거로 체크를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서 정정의 경우에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여기 판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오류 시정하는 것은 밑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쵸? 밑에도 보시면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됐나요? 경정을 통해서 형을 더 세게 때려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